안녕하세요. 올해 6학년 일반이 된 여성이에요. 학창시절 문학소녀였던 저는 한때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밤마다 아버지한테 전기세 나간다, 불 꺼라, 이 소리를 밥 먹듯 들으며 살았죠. 그랬던 제가 마지막으로 소설책을 잡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생활에 찌들어 살게 된 건 남편을 떠나보내게 된 해 겨울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수학교사였던 남편은 제가 고2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교사가 되고 처음 근무한 학교가 제가 다니던 여고였고 저희 반이 남편이 처음 담임을 맡았던 반이었죠. 남편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젊고 잘생긴 데다 총각이었으니까요. 남편 책상에는 매일 편지와 선물들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제 것도 있었죠. 저 역시 남편을 짝사랑한 소녀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선생과 제자의 사랑은 금기였기에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가슴에 품은 사랑이었죠. 그러다 남편을 이성으로 만나 사귀게 된 건 졸업하고 2년이 지나서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저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 문제로 동사무소를 찾아온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먼저 알아본 건 남편이었어요. 선자야, 선자 맞지? 야, 이런 데서 다시 만나게 되네. 난 네가 책을 좋아해서 글 쓰는 일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있었구나. 아무튼 반갑다.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김에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퇴근을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게 되었죠. 짝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짜장면을 먹으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히 먹는다고 하는데도 짜장면 양념이 자꾸 입가에 묻는 바람에 신경이 쓰여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입가에 시꺼먼 양념이 잔뜩 묻어있지 뭐예요. 꼭 아이처럼요. 학생 때는 어렵게만 보이던 남편은 교복을 벗고 밖에서 만나고 보니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 또한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 종종 동사무소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 손에는 자신이 대학 시절 읽었던 교양서적들과 현대문학 작품집 등이 들려 있었죠. 책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어렵게 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때때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실린 글들을 복사해 오기도 했어요. 내 옆자리 국어 선생님이 보는 잡지인데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복사해 왔어.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도움 될 거야.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랬지? 글을 쓰려면 많은 경험도 필요하지만 좋은 글도 많이 읽어둬야 하거든. 지금은 비록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혹시 아니?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소설가로 변신할지?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노력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남편의 그 말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자는 그저 남편 그늘에서 살림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면 그만이라던 제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이런 남자라면 단칸방에서 평생을 살아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관계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 연인도 사제지간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1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이었죠. 선을 보신다고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하도 답답해 하셔서 그렇게 됐어. 남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죠. 당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란다고 말하곤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진심이네? 이대로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도 후회 안 하겠어? 정말 그래도 돼? 남편의 말에 그만 울컥했어요. 솔직히 내 마음을 전하고 사귀자고 해볼까? 아니야, 그랬다가 거절당하면 앞으로는 얼굴도 못 보게 될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수없이 갈등했고 그러다 결국 결정을 내렸죠. 후회하고 살기보다는 실현이 낫다고요. 당연히 안 괜찮죠. 그렇다고 제가 뭘 어쩌겠어요. 우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나한테 질투할 권리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모든 걸 나한테 떠넘기고 어렵게 시작한 저의 고백은 급기야 남편에 대한 서운함으로 번졌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안도하더군요. 남편 입장에선 제자였던 제게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의 결혼 독촉이 거세지니 본인도 초조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저에게 맞선을 본다는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그 일로 남편과 저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여고 동창들은 제가 자신들의 첫사랑과 결혼한다니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건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가 하루아침에 동료 교사의 아내가 되었으니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결심했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서울은 저에게 있어 말 그대로 별천지나 다름없더군요. 제 고향에서는 본 적도 없는 백화점이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과 서울 어느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 남산타워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살이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교사의 박봉으로 살기엔 물가도 높고 인심도 야박했거든요. 가족도 친구도 하나 없는 곳에서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전보다 더 남편한테 기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로 이사를 오고 얼마 뒤에 저는 첫 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동안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던 시부모님도 손자를 낳았다고 하자 그제야 며느리 대접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참견도 많아졌죠. 친정 엄마가 없는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 가사와 육아를 하려니 모르는 것도 많고 힘에 부치는 일도 많았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잠시 애를 봐줄 사람도 없었으니 더욱 그랬죠. 그나마 다정한 남편이 퇴근 후에 육아를 많이 도와줘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돌을 막 넘긴 시점에 저희 가정에 시련이 불어닥쳤어요. 퇴근길에 만원 버스에 올랐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아침 오늘따라 유독 동태찌개가 생각난다길래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작은 애를 맡겨두고 시장에서 동태를 한 마리 사들고 왔어요. 막 대문에 들어서려는데 안채에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달려나오더라고요. 성민 엄마, 어떡해? 자기 시장 간 사이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깥 양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다쳤나 봐.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얼른 병원으로 가봐. 어서! 그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생선 비닐을 팽개치고는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응급실에는 사고로 실려온 버스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제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간호사가 남편 이름을 대며 보호자가 맞냐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간호사를 따라갔는데 남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빳빳하게 다려입고 나간 하얀 와이셔츠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결혼 예물로 사준 시계는 유리가 박살나 산산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남편 얼굴을 덮고 있는 흰 천을 들추려는데 간호사가 사체 훼손이 심하다면서 말렸어요. 저는 차마 남편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죠. 이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잡아먹었다며 머리채를 잡았던 것도 나중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통해 전해 듣고 알아챌 정도니까요. 장례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연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다음 해에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신 탓에 저는 주변에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5살 큰 애와 젖먹이 애를 데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애엄마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일이 학교 앞 떡볶이 장사였어요. 어린 애들을 옆에 끼고 있어야 해서
남의 집 일은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큰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파출 일도 다닐 수 있었죠. 엄마 대신 큰애가 자기 동생을 보느라 고생 많았어요. 지도 어린데 동생까지 떠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째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데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큰애는 짧게라도 아빠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둘째는 그조차도 못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자라면서 둘째는 사고도 많이 치고 전학도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1년이면 서너 번은 제가 학교에 불려가서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결국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반면에 큰애는 어릴 때부터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늘 자랑거리였어요. 학원이며 과외 한번 시켜준 적 없는데 아빠를 닮아 수학을 잘해서 대학도 명문대 공대에 들어갔죠. 그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자기가 빨리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엄마 고생이 끝난다고 기를 쓰고 공부해서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 떡하니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둘째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카센터에 취직해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지만 제게 생활비라고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영영 정신 못 차리고 살 줄 알았던 녀석이 제 밥벌이라도 하게 되니 저는 그걸로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 살고 있어요. 결혼은 자신들이 돈을 모으면 그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이지만 저한테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렇게 아들 둘이 다 제 몫을 하고 살게 되니 이제 큰애만 제 짝을 찾아주면 부모된 도리는 다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도 줄이고 요즘엔 아는 형님 소개로 건물 청소 일을 다니고 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길어서 정작 일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에 불과해요. 건물주가 인심이 좋은지 월급도 인근에서 제일 높고 새 건물이라 일이 수월해서 다들 노리는 자리라더군요.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사무실과 오피스텔로 사용해서 청소도 쉬운 편이에요. 주 5일 근무에 월차 한 번, 빨간 날은 다 쉬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다가 4대 보험까지 되고요. 지금까지 다니던 직장 중 최고였죠. 그런데 이 좋은 직장 때문에 아들과 갈등을 빚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건의 시작은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기로 하고 부터였어요. 맏며느리 드릴 생각에 신이 나서 전날부터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집 안팎으로 청소까지 싹 해놓았죠. 상까지 차려놓고 애들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애들이 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소식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봤는데 글쎄 골목에서 큰애랑 웬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자기네 집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산동네 판잣집에 사는 줄은 정말 몰랐어. 더럽고 냄새나서 잠시도 이 동네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잡아서 밖에서 보면 안 돼? 이런 집에서 만든 음식 난 못 먹어. 나 비위 약한 거 자기도 알잖아. 그럼 밥은 안 먹더라도 엄마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나오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가? 음식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비추고 나오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우리 집 사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는 애한테 두 손 싹싹 빌어가며 애걸복걸하는 큰애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이게 다 무능한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는데 느닷없이 둘째가 나타나서는 지 형한테 달려들지 뭐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더러워서 우리 집밥을 못 먹어? 형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런 여자를 집에 데려올 생각을 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혹시 이 여자한테 책 잡힌 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빌빌대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 나 이런 여자 형수로 못 모시니까. 어머,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야?
고등학교 잘려서 카센터에서 일한다는. 이보세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초면에 이러는 거 아니죠. 형수로 못 모셔요? 잘 됐네요. 나도 그쪽 시동생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으니까. 야, 그만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이 사람 잘 달래서 들어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우리 좀 늦는다고 말씀드려. 어서. 싫어. 그런 거는 형이 직접 엄마한테 얘기해. 난 저 여자랑 한 집에서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둘이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둘째는 성질을 내며 돌아갔어요. 그제야 큰애는 예비 며느리와 차에 올라 둘이 한참 얘기를 나누더군요. 결국 그날 예비 며느리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큰애는 새벽녘이 돼서야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고요. 딱 봐도 여자가 잘 사는 집 딸 같던데 기울어지는 형편 탓에 그동안 큰애가 마음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 둘째까지 나서서 기름을 부었으니 속이 오죽하겠어요. 며느리감을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내 새끼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해보니 다들 며느리감에 대해 한마디씩 물었어요. 전날 며느리감이 집에 온다고 직장에 얘기를 했던 탓이었죠. 차마 지난밤 일을 말할 수 없어서 예쁘고 착하다고 했더니 축하해주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피해 제가 맡고 있는 층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백발이 성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지 뭐예요? 아이고, 그래서야 땅이 꺼지겠습니까?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니시더니 오늘은 무슨 일로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저를 아세요? 남자는 건물을 오르내리며 저와 종종 마주쳤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결혼 앞둔 아들 걱정에 그런다고 했더니 자기는 철없는 딸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서로 자식 걱정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일찍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는데 돈 버느라 바빠 신경을 못 쓴 탓에 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온다는데 마음이 심란하다네요. 딱 제 심정 같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로 건물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우린 인사를 건네며 자식들 근황을 묻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큰애가 상견례 날짜를 받아왔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며느리 인사도 못 받은 상황에 상견례라니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밖에서라도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려는데 글쎄 예비 며느리가 아는 얼굴이랑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뭡니까? 바로 일전의 백발 남자였어요. 그제야 철없는 딸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게 떠오르더군요. 사돈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시애미가 청소부로 있다는 게 걸려서 나도 몰래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마침 건물로 들어오던 아들과 정면으로 마주쳤지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들 녀석의 고개를 휙 돌리고는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비 며느리랑 장인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장인한테 살갑게 인사를 하며 아들은 두 사람을 데리고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자식이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창피한 존재인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아들이 왔더라고요. 조금 전에 일을 사과하려나 보다 싶어 얼른 눈물을 닦아냈는데 글쎄, 엄마 청소일 한다는 데가 여기야? 아,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설마 아버님하고 안면 있는 건 아니지? 말해봐, 서로 얼굴 아냐고! 큰애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보다 처가에 창피하다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 아는 사이다. 자식들 얘기도 나눌 만큼 아주 잘하는 사이야. 됐냐? 제 말에 아들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식사 약속은 취소하자며 터덜터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점심시간에 제가 일하는 건물로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비상구 계단으로 저를 끌고 간 아들은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엄마, 화정이랑 얘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견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님한테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거 들키면 내 입장에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일 그만둬. 장인 건물에서 엄마가 청소부로 일하는 거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오늘 당장 그만둔다고 해. 알았지? 그러게 왜 이런 구질구질한 일을 하고 다니고 그래. 쪽팔리게. 뭐? 쪽팔려?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이 직장에 찍은 건 엄마가 일했던 곳 중에 제일 좋은 직장이야. 그동안 엄마는 더한 일도 하면서 너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엄마가 쪽팔려? 남의 집 신모살이에 길거리에서 떡볶이 팔아 번 돈 받았을 땐 안 쪽팔리고, 엄마도 외면하고 건물주 사이 되려니까 이제 와서 이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게 창피해? 여기 청소부로 일하는 건 그렇게 창피하다고? 야, 이 썩을 놈아! 내가 이런 걸 보자고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 뒷바라지 안 줄 알아? 돈 많은 처가에 들어가는 게 네 엄마보다 중요한 거냐고. 그런 거라면 이참에 인연 끊자. 나 창피하다는 아들 나도 싫다. 내가 해주는 음식에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며느리도 싫고 다 싫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기만 아니면 다른 어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해줘. 그럼 더는 요구 안 할게. 일 그만두면 사돈이 날 못 알아본다든? 상견례는 안 한다 쳐도 결혼식은 어쩔 거야? 엄마 알아볼까봐 결혼식도 안 하고 넘어갈 거냐고. 그러자 큰애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 결혼식 꼭 봐야겠어? 그냥 아프다고 둘러대고 불참하자. 아니면 그때 해외 보내줄게. 그깟 결혼식 당사자만 참석하면 되잖아. 결혼식에 뭐 대수인가?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돈이 걸어내려왔어요. 자네,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내 딸년도 정신머리가 없지만 자네도 제정신은 아니구만. 자네 키우느라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한 부모한테 그게 할 소린가? 명문대 나와 대기업에 다니면 뭐하나? 인성이 화장실 쓰레기통보다 더러운데.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세.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단지 아버님이랑 엄마가 서로 불편하실까봐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가난한 부모 창피해 결혼식도 오지 말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 돈 떨어지면 나 몰라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나는 자네 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은 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고용주로서 자네 어머님처럼 근면성실한 사람을 절대 내보낼 생각이 없네. 그러니 불편한 자네가 결혼을 포기하면 될 일이야. 더는 말하기 싫으니 그만 돌아가게. 그 말을 남기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저를 잡고 장인 좀 설득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이 결혼 못하면 자긴 끝이라고요. 재력이 있는 장인 덕에 회사에서 겨우 어깨에 힘주게 됐는데 이마저도 놓치면 자기는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 뺨을 쳤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인간이 인간 노릇을 못하는데 남의 돈으로 처바른다고 뭐가 달라져? 인생의 패배자.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인생의 패배자 모습이다. 돈 앞에서 부모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오로지 허세와 탐욕만 들끓은 네가 바로 인생의 패배자야. 난 그런 놈한테는 더는 먹이고 입히며 부모 노릇할 생각 없다. 그러니 잘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다시는 내 집에 발들일 생각 말고. 내 말 알아듣겠어? 그제야 큰애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두 손 싹싹 빌었지만
그걸로 화가 풀리진 않았어요.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언제까지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등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애가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까지는 부모 노릇을 파업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남편한테 덜 미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